이번 시간부터는 회로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회로 이론하고 제어공학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제어공학의 내용들은 대부분 회로 이론에 있는 것들로 응용이 되기 때문에 주로 회로 이론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어려운 내용이 뒤에 부분에 가면 좀 있지만 주로 우리는 이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출제 내용과 학습 방법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회로 이론에서 공부해야 될 이번 시간의 내용은 이제 출제 내용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기본 이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이론에서 보이는 건 전기 회로의 기초, 이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기초를 이용해서 바로 직류회로 공부하게 되고 교류회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외형파 교류도 있는데 어쨌든 다 이제 교류에 속하죠. 다상 교류나 이런 거 이제 삼상 교류 살펴보겠죠. 그리고 4단자, 2단자 회로가 또 시험에 잘 나오고 분포정수, 그다음에 라플라스 변환, 그리고 회로의 전달함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뒷부분들은 좀 이제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 회로 이론 과목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에서는 주요하게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어공학의 내용을 보면 회로 이론에 나왔던 내용들이 사실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물론 여기 보면 이제 상태 공간 해석이나 아니면 정상오차, 주파수 응답 이런 것들은 이제 회로에도 나오죠. 그리고 안정도 판별법, 수학적인 기교가 좀 들어있는데 안정도 판별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4단자, 2단자 또는 회로 전달함수 이런 거 구할 때 우리가 다 그리고 과도현상, 라플라스 변환 조금씩 다 응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회로망 해석에서는 이제 직류회로와 교류회로를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 직류는 좀 간단하고 교류가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교류에 집중을 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기 회로에서 오메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보겠죠. 오메 법칙, 키르이호프의 법칙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오메 법칙을 보면 바로 저항과 전류, 전압의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데 주요한 내용은 바로 저항에 대한 내용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오메 법칙으로 뭐냐 그러면 그냥 단순히 V는 IR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전압, 전류, 저항과의 그냥 관계식일 뿐이고 실제 오메 법칙은 중요하기는 여기 이런 식이 나와 있잖아요. I와 V가 서로 비례하는 것, 즉 어떤 매질에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로축은 전류로 두고 세로축은 전압으로 뒀는데 이걸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세로축을 전류, 가로축을 전압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프가 잘못된 게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차피 이제 서로 관계식이니까 그래프의 함수가 그래프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이때 그림에서 여기 어떤 전압을 이렇게 가했다고 하자고요. 그럼 여기에 어떤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흐르겠죠. 그 관계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L은 길이를 나타내고 면적이 단면적은 S죠. 이쪽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빗금친 부분에 면적이 S가 되는데 이때 로라고 하는 건 우리는 비저항이나 또는 저항률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그래서 저항률 주로 이제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저항률 로는 우리가 로는 전도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서로 역수 관계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저항률이고 로는 우리가 전도도 또는 전도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사이에 이제 관계식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하는 공식은 그대로 다 기출 문제고 바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외우셔서 암기하셔서 외워야 돼요. 그런데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게 되면 오른쪽 그래프의 모양을 보게 되면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식이 그래프의 모양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직선은 아니라 이렇게 이제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곡선 부분도 이렇게 있다. 하지만 이 선형 구간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구간,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이런 구간이 되겠죠. 전류의 구간이라고 하자면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직선과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모양이 직선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I와 V가 서로 이제 비례한다고 얘기해요. 정비례라고 하는데 정비례에서 정자는 빼도 됩니다. 그냥 비례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만약에 서로 이제 역비례하는 경우에는 그냥 역비례 또는 반비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정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VIR식의 관계식이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식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V는 IR이라고 곱하기 형태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V와 I가 비례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바로 R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R이 일정. 그래서 매질의 저항이
변하지 않으면 저항이 왜 변하겠어요? 이 저항체에 가해진 어떤 외부의 성질에 의해서 변하겠죠. 예를 들면 온도가 달라지면 달라질 수도 있겠고, 또는 그 전압 그 자체죠. 높은 전압을 걸면 저항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러니까 매질은 매질만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항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정은 말 그대로 정말 국한된 가정일 뿐이에요. 실제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전압이 바뀌면 저항도 조금씩 바뀌는 형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금속에서조차 그런데 금속이 아닌 경우는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전류 전압 구간에서 보지 않는다면 특정한 구간에서는 전류 전압 사이의 관계가 선형 또는 비례 관계일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저항이 일정하다. 그러면 그 물체는 오음의 법칙이 적용된다. 또는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진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알아두시고 다음 장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 되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키르요프의 법칙을 공부하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쉬워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증명의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이제 결과식을 대입해서 결과 값을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동시에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직렬 연결의 경우에는 저항을 더하면 돼요. 저항을 더한다. 우리 앞 페이지로 한번 다시 가보면 여기 저항은 뭐에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길이 L에 비례하는 거죠. 이 물체의 저항이 이 길이가 길어지면 물체의 길이가 좌우로 길어지면 저항이 더 증가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여러 개가 계속해서 연달아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직렬 연결은 바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다. 물론 키르요프의 법칙으로 해석할 수도 있게 고리 법칙이나 뭐 우리가 그 전압 법칙을 넣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전체 저항은 전원에서 본 이제 전원이 되는데 전원에서 본 전체 저항은 두 개의 저항을 더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등가 저항의 의미로 우리가 REQ equivalent 레지스턴스에서 EQ를 밑에 첨자로 쓰기도 합니다. 합성 등가 저항 또는 합성 저항은 두 개의 저항을 그냥 더하면 돼요. 만약 직렬로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다 계속해서 더해 나가면 전체 저항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이제 병렬 연결이 되는데 병렬이라는 건 갈림길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저항, R1, R2, R3가 갈림길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한번 갈리죠. 여기서 갈리죠. 그렇죠? 여기서 또 여기는 이제 갈리지는 않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갈림길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게 다 그냥 하나의 점이죠. 1번, 그렇죠? 우리가 1번 단자점이라고 표현한 1번 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저항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고 모든 지점에 위쪽에 있는 모든 지점 도선들은 다 동일한 한 점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럼 이 점에는 선이 몇 개 연결되어 있어요. 전원선 하나 연결되어 있고 R1 저항 하나 연결되어 있고 R2, R3 이렇게 네 개의 선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네 개의 선이 연결이 하나의 이 마디에 접점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선은 전원으로부터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들어오는 전류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전체 전류 I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세 군데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R1, R2, R3로 나가니까 각각에 흐르는 전류를 I1, I2, I3라고 이렇게 각각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키르요프의 법칙에 의해서 I는 I1, I2, I3의 합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입니다. I는 I1, I2 더하기 I3. 그래서 KCL이라고 해요. 키르요프의 커런트 로에서 KCL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할 때는 점에 적용한다. 마디에 적용한다. 그렇죠? 마디 노드라고도 하죠. 자, 그래놓고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항의 역수는 이때는 등가 저항이죠. 등가 저항의 역수는 각각의 저항의 역수를 더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각각의 저항의 역수를 모두 더한 것과 같다. 이런 의미로 식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R분의 1은 R분의 1 더하기 R분의 1, R분의 1 이렇게 쭉 더해 나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R1이 2옴이다. R1이 2옴, R2는 3옴이고 R3는 6옴이라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6으로 통분해주면 되겠죠. 6분의 3 더하기 2 더하기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게 6분의 11이 되잖아요. 6분의 11.
그러면 R분의 1이 6분의 11이니까 R은 얼마가 되겠어요? 11분의 6.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겠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직렬 연결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보는데, 직렬 연결해서 R2, 즉 아래에 있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 또는 전압 강하, 그죠? 그 전압 강하 V2를 우리가 구해보는데, 이런 걸 이제 분배라고 해요, 그죠? 분배. 전압 분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원에서의 전압은 V를 줬는데, 여기 단자를 이렇게 V2 단자를 따면 V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전압이 얼마 걸리겠죠, 그렇죠? 전압계로 이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압계로 측정하면 전압이 측정될 텐데, 그 전압이 얼마냐? V2다 이런 얘기예요. V2는 그럼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물론 V1도 당연히 구해볼 수 있겠죠, 같은 원리에 의해서. 그럼 V2를 구해보면 R1 더하기 R2, 즉 전체 저항이라는 얘기죠. 전체 저항분의 R2의 비율만큼의 전압이 R2에게 배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분배, 전압 배분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이게 다 한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래 2번 점도 다 한 점이 되는 거죠. 그럼 1번 점과 2번 점의 전위차 V12, 이걸 그냥 V라고 하자고요. 그럼 V는 얼마가 되겠어요? I1이 R1을 지나는 I1, R1 같아야 되고, I2가 R2를 지나기 때문에 I2, R2. 무슨 뭐 투문자나 대문자나 뭐 다 같이 동일하게 봅시다. 이렇게 서로 같겠죠. 그래서 전압은 배분되지는 않아요. 대신에 전류가 배분되는 거죠. 전체 전류 IS가 들어와서 I1, I2로 배분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전류가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라고 얘기하죠. 전류가 분기가 됐다. 그래서 분류, 전류의 배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분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경우에는 그럼 I1은 얼마가 그러겠어요? 여러분 I는 R분의 V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항의 역수가 되죠. 전류는 저항이 크면 전류가 안 흐르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개의 저항체는, 즉 R1과 R2에는 동일한 전압이 걸려요. 동일한 전압이 걸리는데 저항이 크면 전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배분이 되겠어요? 전체 저항 중에서 R2가 크면 I1이 많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 저항의 값을 갖다 써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내가 I1을 구하려고 한다. I1을 구하려고 하면 전류는 R2의 비율만큼, 전체 저항에 대한 R2의 비율만큼이 이쪽 I1, 즉 R1에 흐르게 되는 겁니다. 또 R2에 흐르는 전류 I2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굳이 어렵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것도 아주 기초식이기 때문에 이제 다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외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원리를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가 저항도 구하고 전류 배분까지 다 이렇게 각각을 이렇게 구하는 문제 아주 많이 출제가 되니까, 물론 이제 기초적인 문제니까 다 맞출 수 있겠죠. 이렇게 보도록 하고 또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까 얘기했던 키르요프의 법칙이 여기 다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KCL과 KVL이 있다 그랬죠. KCL은 전류 법칙, 즉 어느 한 점에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그런 얘기죠. 또는 나가는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그래서 전류를 다 더하면 0인데, 대개 이제 들어오는 전류는 플러스로 두고 나가는 전류를 마이너스로 두면 돼요. 그럼 그림에 보면 I1과 I4가 들어오는 전류죠. 점 쪽으로, 마디점 쪽으로. 그럼 I1, I2는 플러스로 두고 I2와 I3는 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둬서 전체를 다 더한 게 0이 되는 거죠. 간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해석할 때 점이 나온다, 분기점이 나온다, 마디, 노드가 나온다 그러면 KCL을 일단 대입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이제 전압 법칙이 나오죠. 전압 법칙은, 전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압은 전원에서 전압을 가해주는 거고, 저항에서 전압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올라가면, 가해주면, 회로에 가해주면 플러스, 전압이 떨어지면 마이너스라는 형태로 해서 써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회로의 소자들을 다 따라다녀야겠죠. 그때 닫힌 고리를 얘기해줘요. 이렇게 그죠? 화살표로 표현된 닫혀 있는 하나의 폐고리라고 합니다. 폐고리, 닫힌 고리. 그게 바로 이제 닫힌 회로가 되겠죠. 회로를 일주한다고 하죠. 회로를 일주하면서 지나는 모든 소자들의 전압 변화죠. 전위차죠. 원래는. 그래서 전위차의 변화의 총합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올라간 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의미는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고리의 방향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고리는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4V의 전원을 이렇게 지나가죠. 지나가는데 이 회로를 이 식을 적용시킬 때는 먼저 만나는 쪽의 기호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시계 방향이 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먼저 만나는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를 먼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V로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고, 저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은 고리를 지나면서 전류에 흐르는 방향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실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위쪽 방향으로 흐른다면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니까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리의 방향대로 가다 보니까 플러스 먼저 만나게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KVA를 쓸 때는 먼저 저항에 이렇게 부호를 먼저 새겨두는 게 좋아요. 부호를 먼저 써놓고. 자, 그런데 이 R2의 경우에는 부호를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로 썼어요. 이렇게 쓰는 건 미리 써놓은 겁니다. 얘는 왼쪽이 마이너스고 오른쪽이 플러스일 거라고 미리 가정하고 설정하고 써놓은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는 문제 푸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쓰고 이제 결과를 보면 문제를 풀었는데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럼 내가 생각했던 값에 이제 실제는 반대의 전위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그림대로 보자면 R1에 흐르는 전류가 I1이 되는데 전류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V로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V가 어떻게 돼요? V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V1 플러스라고 써주면 되겠고 V2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 먼저 써줘야겠죠. 그래서 V2 앞에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써주고 V2를 쓰면 되는 거고, 전원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아예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먼저 만났죠. 그래서 마이너스 6V 써주면 되겠고요. 오른쪽에는 V3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플러스 V3, 아래쪽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죠. 그럼 마이너스 V4 더해서 0이 나오게 돼요. 그럼 흐르는 전류를 만약에 I라는 전류가 여기 흘렀다 그러면 V1은 IR1, V2는 IR2, V3는 IR3, V4는 IR4 이렇게 대입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전류를 공부하면 되겠죠. 네, 바로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V1이 주어져 있고 V0 구하라 그랬는데 V0는 A, B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네요. 그렇죠? 여기 A와 B. 근데 A, B 사이에는 이게 다 이제 한 점이고 아래쪽 B가 다 한 점이죠. 그러면 두 A, B 사이에는 6옴과 여기 6옴 그리고 3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6옴과 3옴 병렬 연결하면 얼마인가요? 자,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해줘서 등가 저항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통분해주면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6분의 2잖아요. 그래서 6분의 3이 되고 이게 2분의 1이죠. 따라서 R은 그냥 2예요. 2. 자주 나오는 식은 여러분들이 쉽게 바로 외워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과 3을 병렬 연결하면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래서 6, 3, 2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6, 3, 2. 그럼 여기에는 이제 2옴이 연결이 된 겁니다. 그렇죠? 2옴. 2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2옴과 2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2옴, 2옴, 그렇죠? 2옴, 2옴. 그러니까 전압이 어때요? 전체 전압이 24V인데 이게 반반씩 걸리겠죠. 그럼 아래쪽에 12V, 위쪽에 12V 이렇게 걸리는 12V가 당연히 구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크게 뭐 계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눈으로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6, 3, 2 나오고 위에 2, 아래 2 있으니까 전체 전압은 반씩 이제 배분이 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다음 교류 회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는 어렵지 않은데 교류부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교류는 뭔가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 변화하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표현법부터 좀 다르게 됩니다. 자, 정연파 교류 그런데 정연파 교류라고 하는 건 사인파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인 코사인을 공부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삼각함수 형태로 바뀌는 교류, 우리 가정에 또는 옥내 배선에 들어오는 실제 전원이 교류 전원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정류되지 않은 아답터에서 나오는 전압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함수 형태로 바뀌는데 삼각함수는 우리가 이런 함수를 표현을 하잖아요. 가로축이 시간축이죠. 시간에 따라 진동을 합니다. 사인 얼마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는 유사한 각이 나와야 되죠. 각, 그렇죠? 우리가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세타가 나오는데 세타가 아니라 어떻게 나오겠어요? 세타가 오메가 t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거리는 L은 속도 V 곱하기 시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거리인데 이제 돌아가는 거리니까 이제 사실 각이 되는 거고 오메가는 속도인데 돌아가는 속도여서 각 속도 또는 각 진동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각 진동수. 그래서 돌아가는 속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과 같은 식이 돼서 세타 대신에 오메가 t 이렇게 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갔는가 보다는 어떤 빠르기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가, 그럼 얼만큼 갔는지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함수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V는 VM은 바로 최대값을 표현하죠. 최대값 또는 진폭이라고도 합니다. 진폭 또는 최대치 또는 피크값, 그렇죠? 피크 밸류 다 동일한 말이에요. 진폭, 최대치, 피크 밸류. 그래서 맥시멈 값이니까 우리가 첨자로 M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미니멈도 사실 M이긴 한데 맥시멈에서 VM으로 표현하고 VM 최대값에 사인 오메가 T를 곱해서 진동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VM은 최대 전압이 되는 거겠죠. 이게 전압식이라면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때 다시 나오죠. 오메가는 2파이 F, F는 진동수,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2파이 F, 그러니까 F는 60Hz 쓰게 되면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20파이가 나오겠죠. 620이 120파이, 120파이 라디안 퍼 세크, 즉 1초에 120파이 라디안만큼 돌아가는데 그럼 라디안이라는 게 뭐냐? 라디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는 360도 각을 이렇게 쓰죠. 360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2파이 라디안. 그럼 양변을 4로 나누면 4분의 360이니까 90도가 되겠죠. 90도는 오른쪽도 4로 나눠주면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도는 2분의 파이. 그럼 60도는 어떻게 해요? 60도는 6으로 나누면 되겠죠. 60도는 6으로 나누면 3분의 파이. 30도는 그거의 다시 또 절반이죠. 4분의 파이. 그럼 45도는 90도의 절반, 2분의 파이의 절반이니까 이게 6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 이런 형태로 해서 특수각에 대한 라디안 값을 다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만 알아도 되죠. 60도, 30도 하나만 알아도 2배 하면 60도. 그렇죠? 1.5배 하면 45도. 그렇죠? 1.5를 더하면 1.5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45, 30, 60, 90도 모든 특수각에 이런 라디안 값들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주기와 주파수. 주기 T는 주파수의 역수입니다. 우리가 1초에 60번 진동한다. 60Hz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60분의 1초가 걸리겠죠. 그래서 T와 F는 서로 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간편하게 식을 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고요. 이제 기초는 이렇게 이제 봐두고 다음에 위상에 대한 얘기를 해보게 될 텐데 지금 검은색으로 표현된 정연파의 함수가 VM 사인 오메가 T죠. VM 사인 오메가 T. 그래서 사인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0에서 0일 때 0이 되면 사인이에요. 그렇죠? 코사인은 뭐예요? 0일 때 최대인 거죠. 이렇게 변하는 게 코사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인은 0일 때 0, 원점을 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코사인은 처음부터 최대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좀 뾰족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렇게 진동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 그림을 보게 되면 파란색 선은 검은색 선보다 왼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돼 있죠. 이게 다 그렇죠? 왼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모양이 왼쪽으로 이동한 거지 사실은 별도의 또 얘 나름대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똑같이 같은 형태로 사인 함수로 좀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럼 사인 함수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 가로 안에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우리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그래프의 평행이동 이런 거 공부했나요? X축으로 여기서는 오메가 T축으로 돼 있죠. 오메가 T축으로 이동하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고 마이너스 방향, 즉 마이너스 오메가 T 방향으로 이동하면 플러스를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오메가 T 대신에 오메가 T 더하기 얼마만큼 움직였어요? 각도 세타만큼 변화하겠죠. 그렇죠? 세타만큼 각도가 변화했기 때문에 세타만큼 변화된 각으로 이제 위상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이걸 이제 위상이라고 하죠. 위상.
위상 또는 세타는 위상각, 세타만을 표현할 때는 위상각이라고 하고, 이 전체 각을 표현할 때는 위상, 기준 이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변화됐는가를 표현할 때는 위상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색은 위상각이 아예 0인 거죠. 세타가 0. 이 파란색은 세타는 세타예요. 그죠? 세타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함수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파란색 함수로 표현되면 오메가 t 더하기 세타로 이렇게 표현된다.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그럼 검은색 그래프에 대해서 파란색 그래프는 위상이 더 빠른 겁니다. 빠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보게 되면 검은색은 시간이 0일 때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프의 모양이 그렇죠? 시간이 0일 때 점점 증가, 즉 시간이 지나면서 전압값이 증가하게 되는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파란색은 어때요? 그 이전부터 벌써 그죠? 그 이전부터 세타만큼 이전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압이 증가하게 되죠. 그 미리부터 그 이전부터 기준에 대해서 그 이전부터 증가하기 때문에 위상이 더 빠르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상 더 빠른 모양이 되어 있다. 그래서 위상이 더 빠르다. 위상이 앞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선다. 앞선다. 그리고 우리가 한자로 얘기할 때는 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더 빠른 건 느린 건 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빠르면 느리면 지. 우리 지지부진하다 그러죠. 느린 거고 부진은 빠르지 못한 거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위상이 앞서면 플러스로 위상각을 표현해 준다. 자, 기억하시고요. 이제 위상이 이제 느려지면 반대가 되겠죠. 위상이 느리죠. 검은색은 0에서 시간이 0일 때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파란색은 어때요? 한참 지나서 이만큼 그죠? 시간이 지나서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위상이 느려졌어요. 느려졌으니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가 되면 느려진 거기 때문에 지상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상, 지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그림은 사실 같은 전압끼리만 이제 보게 되는데 전류도 같은 그래프 안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한 주기에 완전한 정연파 그림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Vm 사인 오메가 t의 형태로 진동하는, 처음에 0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중간에 0이 됐다가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랬다 다시 0이 돼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이제 한 주기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평균값과 실효값 이걸 좀 시험에 또 잘 나와요. 좀 어렵지는 않은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의미를 알아둬야겠죠. 평균값이라고 하는 건 쉽다고 했으면서 무슨 적분 기호가 쭉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건 정적분입니다. 정적분의 의미는 뭐죠? 면적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했네요. 이 면적을 구하면 이만큼이 되겠죠? 그 면적을 구했을 때 이 면적을 지금 전압은 막 변하고 있어요. 막 변하고 있는데 이 면적과 똑같은 직사각형 면적을 한번 그려보자. 그럼 대충 이 정도 쭉 나오지 않겠어요? 이만큼 나오겠죠, 이만큼. 다시 한번 똑같은 직사각형 면적을 보니까 대충 이 정도 나온다. 이 정도. 근데 이 정도 나오는데 딱 절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보세요. 얘가 빨간색 선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했을 때, 일정하게 또는 감소했을 때, 이게 이제 삼각파가 되죠. 삼각파 또는 뭐 톱니파도 비슷한데 이렇게 되면 일정하게 변하는 경우에 평균은 딱 중간이에요. 딱 중간. 2분의 Vm이 딱 중간이 돼서 평균이 되는데 얘는 위쪽에 더 크잖아요. 빨간색보다 검은색이 더 크죠. 그러니까 실제 평균은 이 검은색 이 정연파 교류의 평균은 이거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쯤 되는데 그쯤이 얼마냐? 루트 2분의 1이에요. 2분의 1보다 조금 더 큰 루트 2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구해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적분을 해보는데 그 VT가 어떤 함수예요? 사인 함수잖아요. 사인 함수. 사인 함수 적분해서 면적 구하고 가로의 길이로 나눠주는 거죠. 왜냐하면 가로가 t잖아요. t. 그럼 여기서는 2분의 t로 나눠야겠죠. 2분의 t. 실제는 2분의 t분의 요 면적, 빨간색 전체 면적, 그 면적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표현된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반 구간에 대해서 오른쪽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안 되겠죠. 반 구간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평균값이 얼마가 돼요? 루트 2분의 최대값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학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내용은 일단 이렇게 알아두자 이런 얘기예요. 내용은 알아두고 또 면적 나누기 가로 하면 세로의 길이가 구해지겠죠? 그 세로가 바로 평균 세로가 되는 거죠. 평균 세로. 예, 그래서 적분을 잘 기억하면 평균값. 그래서 이거를 루트로 나눴어요. 루트로 나눈 평균은 RMS 평균. 예, 평균값은 그냥 평균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RMS 평균이 뭐예요? 제곱을 한 걸 평균했죠. 그럼 왜 RMS를 쓰냐? RMS를 쓰는 이유는 위쪽은 플러스고 아래쪽은 마이너스잖아요. 그 마이너스도 평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제곱을 해줘야겠죠. 제곱으로 하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실제 모양 이거는 이제 제곱한 걸 평균하는 건데 제곱한 걸 평균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요. 이런 모양 그렇죠? 이 제곱하면 모양. 자,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제곱한 걸 면적을 평균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줬어요. 제곱한 걸 루트를 씌워줬어요. 그러면 RMS 평균이라고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실효값. 그냥 평균했어요. 그냥 면적을 나눠줬어요. 그럼 평균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예. 이렇게 보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이래놓고 되게 복잡한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죠. 예, 정연파의 실효값은 어때요? 실효값은 루트 2분의 이렇게 들어가죠. 루트 2분의 VM 들어가면 되는 거고 반파의 경우에는 2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2분의 반파란 얘기는 구형파인데 구형파는 이렇게 이제 사각파를 얘기해요. 사각파 이렇게 사각파를 구형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사각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변화가 없으니까 그 값이 그대로 실효값이 되는 겁니다. 평균값이나 최대값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구형 반파 그러면 아래쪽이 없어지죠. 아래쪽은 없는 파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형 반파는 이런 게 이제 구형 반파입니다. 위에만 있어요. 이렇게 위에만. 아래쪽은 없어요. 요거는 없어요. 요거는 없습니다. 그럼 위쪽만 있으니까 이걸 전체 구간에 대해서 면적을 가로의 길이로 제곱한 다음에 나누는 거죠. 제곱한 다음에 나눠서 루트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어때요? 정연파는 루트 2분의 1 들어가는 거 알았죠? 예. 구형파는 2분의 1, 루트 2분의 1 똑같이 들어가고 삼각파니까 루트 3이 나오게 돼요. 삼각파 다 루트 3이 나오죠? 그래서 외울 때는 삼각파는 루트 3이 나온다. 자, 평균값 절반이죠. 그냥 제곱하지 않고 평균하는 거니까 그냥 다 절반. 예. 구형파도 다 절반. 구형파의 반만 절반이죠. 이건 절반만 있으니까. 근데 아래쪽에 다 있어요. 아래쪽에 다 있으면 아래쪽도 절반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전체 평균값이니까 그냥 VM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반파의 경우에는 정연 반파를 얘기해요. 정연 반파니까 정연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정연파인데 반쪽만 돼 있으니까 이제 아래쪽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연 반파의 경우에는 이런 파들 있죠. 이렇게 위쪽만 있는 이런 것만 있는 거죠. 이렇게 이 경우에는 요거에 이제 각각의 이제 절반이 되는 거죠. 절반. 얘는 요거에 다시 루트 2분의 1이 돼서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다시 루트 2분의 1이 돼서 그러면 2분의 1이 될 테고 요거에 2분의 1 되면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두면 외울 수 있어요. 자주 외우다 보면. 그런데 또 파형률이나 파고율도 가끔 출제가 되는데 파형률은 여기 나와 있는 평균 실효분의 평균이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실효분의 평균을 파형률이라고 하고 파고율은 실효분의 최대입니다. 파고니까 고는 높을 고자잖아요. 그래서 최대값을 쓰는 거고 파형은 형태, 평균적인 형태를 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다 뭐에 대한 기준? 실효에 대한 기준, 실효값을 항상 기준으로 잡는다. 이렇게 놓고 나면 사실 왼쪽에 있는 평균 실효를 다 외우면 오른쪽에 파형, 파고도 다 외워지게 되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파형, 파고 아예 다 외울 수도 있어요. 이건 값이 그렇게 어려운 값이 아니죠. 삼각파에만 뭐가 나와요? 루트 3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면 파형률이나 파고율도 외울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다 1이거나 루트 2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봐두면 되겠죠. 여러분들 정리해서 외워두시고 예제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전류 파형에서 0에서 파이까지 이건 뭐예요? 정연 반파, 아래쪽은 구형 반파 이렇게 돼 있죠. 반구형파. 자, 이때 이제 평균값을 구하라. 평균값은 제곱하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이제 평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정현 반파 부분의 평균은 어때요? 정현 반파는 파이분의 1 이렇게 들어가죠. 우리 앞 페이지로 다시 가보면 정현 반파는 파이분의 1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평균값 그냥 정현파는 파이분의 2였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파이분의 1 아래쪽은 구형 반파죠. 구형 반파는 평균이 어떻게 돼요? 평균. 근데 그 값이죠. 사실 여기는 2분의 1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 값 그대로죠. 요 값 그대로. 근데 반파니까 다시 2분의 1 해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구형 반파는 2분의 어차피 최대값이 여기는 2분의 m이니까 그래서 4분의 im이 돼야 되는 거죠. 4분의 i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를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니까 평균은 제곱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더해주면 되겠죠.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네요. 그래서 0.34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이 문제도 조금 어렵지만 좀 복합적인 문제였어요. 어렵지만 좀 구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교류의 벡터 표현 이런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차근 보는데 먼저 이번에는 이제 벡터 표현 그런데 벡터가 뭡니까? 벡터는 방향이 있는 걸 얘기해요. 방향이 있다. 우리가 방향을 표시할 때는 기준 x 방향에 대해서 기준 x축에 대해서 각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복소수를 쓰는 겁니다. 또 이제 복소수를 쓸 수도 있고 사인파 교류의 복소수 표시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사인파의 경우에는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각도가 이렇게 계속 바뀌죠. 각도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어떻게 가는 것처럼 회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얼만큼 갔니? 회전 얼만큼 했니? 그다음 회전하는 각오를 생각했을 때 얘가 바로 그 각도에 얼만큼 돌아갔니?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는가? 그게 바로 6분의 파이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오메가 t 더하기 6분의 파이 써주게 되는 겁니다. 6분의 파이니까 이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전압을 표현하려고 해요. 그럼 사인파로 표현해 줘야 되겠죠. 삼각함수로. 근데 삼각함수 무슨 각도야? 돌아가고 있는 각도인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6분의 파이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얘를 위상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처음 위치. 그렇죠? 그걸 각으로 표현한 거죠. 이런 의미로 이런 좀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때 루트 2 곱하기 10이라고 돼 있죠? 그럼 왜 굳이 루트 2 곱하기 10이라고 했냐? 루트 2 곱하기 10에서 이게 최대값이죠. 최대값 루트 2 곱하기 10인데 우리가 요 루트 2에서 곱해주는 요 값을 즉 최대값 루트 2 곱하기 10을 루트 2로 나눈 게 실효값이잖아요. 그럼 실효값이 얼마가 돼요? 10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Vm 나누기 여기서는 이제 전류네요. 그렇죠? 그럼 전류의 최대값 나누기 루트 해주면 실효 전류가 되는 거죠. 실효 전류. 여러분 우리 집에서 쓰는 전압이 220V 전압이죠. 220V라는 건 뭐예요? 실효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값이 아니라 실효값. 왜 실효값을 얘기하겠어요? 220V 최대값을 얘기하지 않고 실효값을 얘기하는 건 일정한 값으로 가정했을 때 그 일정한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220V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최대 전압은 얼마겠어요? 루트 2 곱하기 220V니까 220 곱하기 1.414 해주면 되겠죠. 377V 뭐 이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복소수 삼각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즉 사인파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모양을 복소수 표시로 옮기려고 합니다.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가 있죠.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 놓는 겁니다. 그럼 뭐가 실수, 뭐가 허수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게 여기가 실수, 이 부분이 바로 허수가 되는 겁니다. x가 실수, y가 허수. 그래서 얘를 실수축, 이거를 허수축이라고 해요. 근데 허수축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렇게 j를 붙여줘요. 허수라는 의미의 j.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i자를 붙였을 텐데 대학 과정에서 이제 j로 기호를 바꿉니다. i는 전류 i하고 계속 중복이 되잖아요. 이 i하고 중복되니까 기호를 아예 j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면 이 실효값을 크기로 구합니다. 실효값을 크기로 놓으니까 최대값이 10 곱하기 루트 2니까 실효값은 1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각을 보니까 6분의 파이만큼의 위상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x값 즉
실수값은 코사인 6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되죠. 삼각함수 여러분 다 공부했죠. 그래서 코사인은 뭐예요? 붙어있는 그 각에 붙어있는 그죠? 사인은 뭐예요? 높이가 되니까 y축 즉 허수축의 값이 사인을 곱해준 사인 6분의 파이를 곱한 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준 걸 우리는 복수수 표시라고 하고 이걸 풀어주면 코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30도가 되겠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돼서 5 루트 3의 실수값 허수값은 5가 돼야겠죠. 그래서 5 루트 3 더하기 j 5로 표현해 주면 되고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각으로 표현했을 때는 6분의 파이 각을 가진 실효값 10 이렇게 표현이 되죠. 예, 그래서 10,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에서만 최대값을 쓴다. 그렇죠? 삼각함수에서만 최대값을 쓰고 나머지는 다 실효값을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편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덧셈 뺄셈 하는 경우 두 전압을 더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위상각으로 표현하면 루트 2분의 이게 이제 실효값이죠. 실효값을 뭐 다 실효값으로 표현되는 거죠. 전체가 다 실효값으로 표현됩니다. 그렇죠? 실효값으로 표현되고 그래서 각각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각각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래서 실수부와 허수부, 실수부와 허수부. 우리 복소수에서 덧셈 뺄셈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표현하면 되겠죠. 곱하기 나누기는 어때요? 그냥 다 곱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다 곱해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곱하는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각은 위상각은 어떻게 돼요? 더해지는 겁니다. 세타 1만큼 가고 세타 2만큼 또 가는 거죠. 세타 1만큼 가고 세타 2만큼 또 가면 전체는 세타 1 더하기 세타 2만큼 가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나눗셈에서 위상각이 더해지는 거고 덧셈 뺄셈에는 무관한 겁니다. 덧셈 뺄셈은 위상각의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나눗셈에서는 빼주면 되는 겁니다. 빼주면 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가 나왔죠. 복수수 I1은 10 탄젠트, 역탄젠트죠. 3분의 4. I2는 역탄젠트 4분의 3을 위상을 가졌죠. 자, 이런 각도가 되는데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예. 플랜은 세타가 들어가야 되는데 세타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세타가 탄젠트 역함수, 즉 역탄젠트 3분의 4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삼각형 하나 그려보세요. 그러면 3, 4를 직각의 양변으로 하고 대각선의 길이, 즉 빗변의 길이가 5인 3, 4, 5 이 직각 삼각형 여러분들이 구성해 볼 수 있죠. 그럼 여기가 세타 1이죠. 여기가 세타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 1 해서 3분의 4가 나오는 거고 3분의 4 탄젠트 세타 2 하면 4분의 3 이렇게 나왔죠. 요쪽처럼 자, 이렇게 되는데 I1은 따라서 10각 세타 1 I2는 10 세타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세타 1은 뭐가 돼요? 세타 1은 요거를 우리가 복소수로 표현하면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j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j 사인 세타 2 우리 앞에 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여기 세타잖아요. 앞에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 뒤에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래서 코사인 세타 1은 얼마예요? 코사인 세타 1은 5분의 3이죠? 5분의 3. 코사인 세타 요 값은 5분의 3이 나오고 사인 세타 1은 5분의 4 나오겠네요. 그렇죠? 코사인 세타 2는 5분의 4가 나오게 되는 거고 사인 세타 2는 사인 세타 2니까 5분의 3 나오겠죠.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고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6 더하기 J8, 8 더하기 J6 더해주면 14 더하기 J14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연산을 해주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다 기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는 i는 1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왔죠. 자, 요거 다시 볼 텐데요. 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각이 3분의 파이만큼 더해져 있죠. 위상각이 3분의 파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3분의 파이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상각이 3분의 파이가 되니까 극좌표 형식으로는 3분의 파이가 돼야 되고 자, 최대값이 10 루트 2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효값은 10이죠. 얘만 삼각함수로 나올 때만 최대값, 나머지는 다 실효값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 답이 돼야겠죠.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자, 이것도 출제 문제고, 예, 그 다음 문제, 이 문제는 V는 10, 60도, I는 시료값이 5, 위상각이 30도일 때 임피던스, 자, 어떻게 돼요? G는 I분의 V죠? 임피던스 G는 I분의 V.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그럼 곱하기 나누기 표현이네요. 각도는 어떻게 돼요? 나눠주니까 뺄셈, 그죠? 크기도 나눠줘야겠죠? 10 나누기 5하면 2, 30도가 되는데 이걸 다시 뭘로 바꿔요? 이렇게 복수수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2가 들어가고 다 뭐예요? 시료값 코사인 30, j 사인 30 그대로 코사인 30도는 6분의 아니 코사인 30도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사인 30도는 2분의 1 그래서 루트 3 더하기 j1 물론 이제 1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류 회로의 또 이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교류 회로 기본 소자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요. 요 간단한 내용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으로 좀 미뤄야겠네요. 나머지는 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이제 저항 회로가 되는데 저항은 I는 R분의 V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I는 R분의 V가 돼서 전류 I 가로 T에는 건 시간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가로 T를 이제 T 함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고 V가 Vm 사인 오메가 T로 주어졌다면 그죠? 파란색 형태의 그래프로 주어졌다면 그걸 V를 그대로 R로 나눠주면 이게 I가 되겠죠. 그럼 I는 I의 최대값이 있겠죠? 사인 오메가 T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예. I의 최대값은 R분의 Vm이에요. I의 최대값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모양이 어때요? 둘 다 사인이죠. 둘 다 사인 오메가 T, 둘 다 사인 오메가 T니까 전류가 최대일 때 전압부 최대 그리고 전압이 0이면 전류도 0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프에는 이렇게 이제 V축이만 되어 있는데 I축과 V축이 사실 같이 있는 거죠. 그래프를 표현할 때는 여기 이제 V와 I가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하나의 X축만 공유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오른쪽 벡터도 이랬는데 벡터는 위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V의 위상과 I의 위상이 다 동일한 위상이잖아요. 동위상일 때는 같은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벡터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저항이 되지만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덕턴스 회로의 경우에는 Z가 G죠. G 임피던스가 J 오메가 L이에요. 복수 형태로 표현됐을 때 그래서 크기는 오메가 L의 리액턴스를 가져요. 그죠? 리액턴스가 이제 오메가 L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복수 형태로 표현하면 J 오메가 L이 됩니다. 그래서 XL은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죠. 그러니까 이제 리액턴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리액턴스는 교류에서의 저항 역할을 하는 저항값이에요. 그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우리말 쓰지 않고 영어를 씁니다. 리액턴스라고 써요. 교류에서 주파수에 의한 저항. 물론 이제 이거는 인덕턴스잖아요. 인덕터에 의한 저항이라고 하면 그 실제 앞에서의 저항기에 의한 저항하고 용어가 겹치기 때문에 리액턴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 돼요. 오메가 L은 뭐 우리가 주파수까지 넣으면 2파이 F L이 돼야겠죠. L은 이제 몇 헬리가 되느냐, 뭐 인덕턴스 용량, 인덕터의 용량인 인덕턴스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상각이 90도 이렇게 나오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임피던스의 위상이 90도가 되면 I를 한번 계산해봐요. I는 G분의 V가 되잖아요. 그럼 G분의 V가 되는데 G 임피던스가 XL 90도가 되고 V도 똑같이 표현을 해주는데 얘는 0도잖아요. 0도 그렇죠? 그럼 0도 마이너스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의 형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삼각함수를 표현할 때는.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돼요? 전류가 뒤져 있죠. 위상이 그렇죠? 그래서 전류가 느리다 이런 얘기예요. 전압은 0도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전류는 어때요? 아직 0도가 안 된 거죠. 90도만큼 더 돌아가야 0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전류는 느리기 때문에 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상. 뭐가 지상이에요? 전류가 전압에 대해서 느리다. 그럼 전압이 앞서는 거죠. 전압이 앞서고 전류가 느리는 전류를 얘기하자면 지상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전류가 느리기 때문에 전압을 먼저 우리가 이제 전압을 파란색으로 표현해 보면 전압은 처음부터 최대값으로부터 이렇게 감소하잖아요. 전압이 그렇죠?
같은 빨간색으로 쓰니까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감소하는데 전류는 한참 있다가 최대에서 이렇게 감소한다 이런 얘기예요. 한참 있다가 전류가 느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전류가 오른쪽으로 간 것처럼 보이죠. 어느 게 지상이 되어 있다. 전류가 지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에 대한 식은 지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90도는 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 그래서 90도만큼 위상이 느리고, 그럼 전류의 최대치는, 즉 최대 전류는 어떻게 나오게 돼요? 리액턴스 분의 전압 이렇게 나오겠죠. 오메가 1분의 V. 잘 기억하시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커패시턴스는 그 반대. 그죠? 커패시터 그 반대. 자, XC는 얼마죠? XC는 커패시터에 의한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오메가 C. 자, 그래서 Z는 J 오메가 C분의 1. 복수 형태로 표현하면 J 오메가 C분의 1인데 J분의 1은 마이너스 J와 같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J까지 표현은 J 오메가 C분의 1 또는 J 마이너스 J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는 이걸 다시 표현하면 아래식을 다시 이 식을 다시 표현하면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오메가 C분의 J가 되겠죠? J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예. 어쨌든 얘도 동일하게 I는 G분의 V 해보면 어때요? 얘는 이제 위상이 마이너스 90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 90으로 연산해주면 플러스 90으로 나오겠죠? 예. 근데 위상 전류의 위상이 더 빠르죠? 90도 빠르니까 진상 전류의 최대값은 오메가 C V죠. 오메가 C V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벡터도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벡터도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만큼 빠르다. 2분의 파이만큼 전류의 위상이 빠르다. 그럼 이 커패시턴스하고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완전히 반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커패시턴스 회로까지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RL 회로, RC 회로 지금 했던 내용은 계속 이어지긴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